있는 조선혁명군과 연합해서 우리의 조국으로 진입하려 하는 것입니다. 1910년대에는 일제 무단 통치로 인하여 국내에서 독립운동이 거의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자 해외로 수많은 동포들이 이주하여 본격적인 항일 무장투쟁에 대한 준비를 해나가기 시작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만들어졌던 1910년대 항일 무장투쟁의 주요 기지들은 어디에 있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항일 무장투쟁 기지들이 1910년대에 건설되었던 압록강과 그리고 두만강 건너에 대한 지명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산이 그리고 압록강과 두만강의 원천이 되는 산이 바로 백두산이죠. 여기에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가장 높은 백두산이 바로 이곳에 있는데, 자, 이 백두산 너머 요 북쪽, 오늘날 중국의 지린성, 리아오닝성에 해당되는 지역이 오늘날 만주이죠. 자, 만주라고 합니다. 한편 오늘날 러시아의 제일 남쪽에 있는 항구 도시 이름이 블라디보스톡이죠. 이 블라디보스톡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두만강을 건너가지고 바다에 연해 있는 동네, 바다에 붙어 있는 동네를 연해주라고 합니다. 연해주, 기본적으로 바다에 붙어 있는 동네라고 하는 뜻이죠. 그리고 만주와 연해주 사이에 중간에 있는 땅 사이 간자를 써가지고 간도라고 부릅니다. 대개 백두산 북쪽 그 인근 부근을 우리는 보통 간도라고 부르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의 항일 무장투쟁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지명, 만주, 그리고 연해주, 그리고 만주와 연해주 사이에 있었던 간도에 대한 이해를 기본적으로 하고 항일 무장투쟁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1910년대) 우리 동포들은 일제와 맞서 싸우기 위해 그 차가웠던 압록강과 두만강 강물을 건너 저 머나먼 이국 땅 만주와 연해주로 본격적으로 떠나가기 시작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만들어졌던 1910년대의 가장 대표적인 독립운동 기지로서는 가장 먼저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간도 지방의 서쪽 지방에 존재했다고 해서 서간도, 압록강의 북쪽 지방에 해당됩니다. 서간도. 그리고 백두산을 기준으로 해서 간도 전체 중에서도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고 해서 북간도. 한편 블라디보스톡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미 1890년대부터 조선인들의 어떤 마을이 형성되기 시작했던 연해주, 그리고 저 만주벌판 북쪽으로 존재했던 밀산 이라고 하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독립운동 기지들이 본격적으로 만들어져 나가는데요. 간도의 서쪽 지방인 서간도, 그리고 간도의 북쪽 지방인 북간도, 그리고 블라디보스톡을 중심으로 했던 연해주, 그리고 저 북만주에 있었던 밀산을 중심으로 해서 각각 독립운동이 어떻게 준비되어 나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서간도 지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서간도 지역에서는 신민회에서 활동하였던 이회영, 이상용 선생 등이 중심이 되어 경학사라고 하는 한인들의 자치조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경학사는 시간이 지나면서 부민단이라고 하는 보다 더 큰 자치조직으로 확대 개편돼 나가는데요. 이 부민단에서는 독립군 양성의 필요성을 느껴 서로 군정서라고 하는 독립군 부대를 독자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곳 서간도에서는 신흥무관학교라고 하는 우리 항일 독립운동 사상 최대 규모의 독립군 양성학교가 만들어지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민족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었을 뿐만 아니라 군사교육을 담당함으로써 대대적인 독립군 양성학교로서 자리매김하였던 것이죠. 이곳 서간도 지역의 독립운동기지는 이회영, 이시영 등의 육형제가 가지고 있었던 전 재산을 처분하고 그 재산을 가지고 만들어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당시 그들 형제가 처분했던 재산의 총액이 오늘날 화폐 가치로 약 600억 원 이상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사회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지위를 포기하고 그것을 독립운동에 쏟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실천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겠죠. 서간도 지역이 신민회에 의해서 터전이 잡히고 이회영 선생의 형제들에 의해서 본격적인 독립운동 기지로 발전해 나갔다면, 북간도 지역은 단군의 중광을 꿈꿨던 자들, 즉 과거 1905년 을사늑약을 전후로 해서 을사오적을 암살하고자 했던 오적 암살단을 구성하였던 나철 오기호 선생이 만들었던 종교, 중광의 종교, 대종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곳 북간도 지역에 대대적인 독립운동 기지가 만들어지게 되죠. 용정촌, 명동촌과 같은 마을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한인마을이 본격적으로 조성돼 나가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간민회라고 하는 자치기구가 등장하여 한인들 전체 행정적인 자치를 본격적으로 운영해 나가기도 합니다. 또한 이 지역에서는 민족교육기관으로서 서전서숙 그리고 명동학교와 같은 그러한 민족교육기관이 만들어져서 수많은 조선의 젊은이들의 자신들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그다음에 조선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긍지와 자신감 등을 지속적으로 키워나가기도 합니다. 하늘과 바람과 별의 시인 윤동주 시인이 바로 이 북간도 지역에 어린 시절을 보내고 성장해 나갔다는 것은 되게 잘 알려진 사실이기도 하죠. 한편 간민회를 중심으로 한 이곳 북간도 지역의 대종교인들은 중광단이라고 하는 항일 무장단체를 만들었는데요. 이 중광단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보다 더 강력한 독립군 부대로 확대 개편된 것이 바로 북로군정서입니다. 이 북로군정서를 이끌었던 사람은 바로 서일, 김좌진과 같은 분들이었었는데, 향후에 우리 항일 독립운동 사상 가장 최대 규모의 승전이었던 청산리 전투를 주도했던 독립군 부대가 바로 이 중광단이 발전했던 북로군정서였죠. 그리고 연해주 지역을 중심으로 한 항일 무장 독립운동 기지 준비는 어떻게 됐을까요? 러시아 한인 사회를 대표하는 한인 거주지이며 연해주 지역 독립운동의 총본산이었던 곳이 바로 이곳 블라디보스톡 신안촌입니다. 권업회 등의 연해주 지역을 대표하는 독립운동 단체들이 대부분 이곳에 자리 잡았는데요. 무려 1만여 명의 한인들이 이곳 신안촌에 모여 살기도 했을 정도로 연해주 지역 한인들의 보금자리였습니다. 1911년 블라디보스톡 지역의 한인들은 뒤로 보이는 곳에 권업회라는 독립운동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권업회란 이를 권장한다는 의미로 연해주 지역의 한인들이 제대로 된 직업을 갖고 삶의 기반을 갖춰나가는 것이 독립운동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독립운동의 방법으로 무장투쟁을 중요시 여겼던 권업회에서는 1914년에 이르면 대한광복군 정부라는 일제강점기에 최초로 등장한 임시정부를 출범시키기에 이르게 됩니다. 대한광복군 정부라는 임시정부의 명칭만으로도 무장투쟁을 중심으로 임시정부 활동을 전개하려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일본과 우호적인 관계였던 러시아는 대한광복군 정부를 탄압하며 활동을 중지시킨 바 있습니다. 하지만 1917년 10월 러시아 혁명의 발발은 침체되었던 연해주 지역의 독립운동에도 활기를 불어넣었는데요. 바로 이곳 연해주 우스리스크의 전로 한족회 중앙총회, 즉 러시아에 거주하는 한인들을 대표하는 조직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전로 한족회 중앙총회는 러시아 한인들의 최고 자치기관이자 대표적인 항일 독립운동 단체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1919년 대한국민의회로 확대 개편됩니다. 이 대한국민의회가 나중에 상하이에 통합임시정부가 성립될 당시에 연해주를 대표했던 임시정부였습니다.
이곳 하바롭스크에서는 한국인 민족주의자들과 러시아에 기여한 한인사회주의자들이 모여 1918년 한인사회당을 조직하고 위원장에 이동휘를 선출합니다. 한인사회당은 한인 최초의 사회주의 정당으로서 당시 러시아 공산당 극동인민위원회 외무위원을 역임하고 있었던 최초의 한인사회주의자인 김 알렉산드라의 적극적인 후원하에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한인 최초의 사회주의자인 김 알렉산드라의 집무실이 있던 하바롭스크 시내의 한 건물입니다. 1917년에서 1918년까지 하바롭스크 볼세비키 위원회 사무국원이자 소비에트 외무위원으로 활동하였던 김 알렉산드라는 1918년 한인 최초의 사회주의 정당인 한인사회당 조직에 큰 기여를 하였지만 1918년 러시아 내전 당시 우익이었던 백파에 의해 살해되며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북만주 지역에 있었던 밀산 지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서간도, 북간도와 같은 각 지역에 있었던 독립군들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 본격적으로 국경선을 넘어와서 일제 통치기관을 파괴하는 등 본격적인 항일 무장투쟁을 벌여나가게 됩니다. 그러던 도중 두만강 쪽에 있었던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계열의 독립군들이 두만강을 건너와서 본격적인 공격을 감행하자 일본군은 진압부대를 편성하여 이곳 봉오동 지역에 대대적인 진압작전을 펼쳐나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홍범도가 이끌고 있었던 대한독립군들이 일본군의 진압부대와 맞서 대대적인 승리를 거두었으니 이것을 봉오동 전투라고 하죠. 이 봉오동 전투에 힘입어 대한독립군은 엄청나게 사기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한편 일본은 자신들이 당한 패배에 엄청나게 분이 박쳐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보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는데 보다 더 대규모의 진압군을 파견하고 싶었지만 사실 두만강 건너 만주 지역은 일본의 군대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었죠. 왜냐? 중국의 국경선 아니었으니까요. 이때 일본은 두만강 끄트머리에 있는 훈춘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던 훈춘의 일본 영사관에 중국 마적들에게 돈을 주고 일본 영사관을 습격하도록 조작을 합니다. 중국의 마적들, 말을 타고 다니는 산적들이죠. 그들로 하여금 독립군의 옷을 입게 하고 조선인의 옷을 입게 하고 일본 영사관을 습격하게 함으로써 마치 조선 독립군들이 자신들 일본 영사관을 습격하고 일본 민간인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처럼 조작을 한 거죠. 이른바 훈춘 사건이었습니다. 이 훈춘 사건을 계기로 하여 일본군은 두만강을 넘어 만주에 자신들의 영사관과 자신들의 민간인들을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군사를 출병시킬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대대적인 진압병력을 파견하기 시작했던 일본군에 맞서 김좌진의 북로군정서군, 그리고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그리고 천주교 계열의 무장독립단체였던 의민단 등이 백두산 서쪽 방향에 있었던 청산리에 집결합니다. 이때 청산리에 집결하고 있었던 이 독립군 연합부대는 수많은 일본군 진압부대를 청산리에 있는 깊은 밀림 속으로 유도하여 6일간에 걸쳐서 전면적인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일본군 수천여 명이 사상하는 우리 항일 독립운동 사상 최대 규모의 승전을 얻게 되죠. 하지만 1920년 이 청산리 전투에서의 조선 독립군들의 큰 승리는 일본군들한테는 큰 굴욕이 되었죠. 독립군에 대한 본격적인 복수를 하고 싶었지만 독립군 자체와의 전투에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패배를 한 일본군들은 이번에는 자신들의 그 보복의 화살을 엉뚱하게도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은 간도 지역의 조선인들한테 칼을 돌리게 됩니다. 1920년 10월 그 이후부터 그 다음에 4월까지 이 지역 간도 지역에 살고 있었던 조선인 민간인들을 향해서 무차별적인 학살과 마을에 대한 방화 등이 자행되었으니 이것을 간도참변이라고 부릅니다. 김좌진 장군이 청산리에서 승리하고 나서 모든 일본군들은 그 보복으로 만주 일대에 있는 조선인들, 남녀노소 민간인 할 것 없이 보이는 대로 전부 죽였다. 안동진은
그때 거기 있었나? 저희 어머니도 그때 총을 맞고 돌아가셨습니다. 운이 좋으셨죠. 다른 사람들은 칼에 찔려 죽고 몽둥이에 맞아 죽고 목이 졸려 죽고 불에 타서 죽고 생매장당해 죽고 솥에 삶기도 하고 그렇게 3,469명을 죽였습니다. 27일 동안. 이 끔찍한 일본군의 만행 속에서 조선의 독립군들은 일단 근거지였던 간도 지역을 포기하고 저 북쪽에 있는 밀산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밀산 지역에 각 지역에서 온 여러 독립군 부대가 하나 둘씩 모여들어서 보다 더 큰 거대한 독립군 연합부대를 창설하게 되죠. 그것이 대한독립군단이었습니다. 대한독립군단은 각 지역에 있었던 독립군들의 연합부대였고요. 북로군정서에 총재 역할을 하고 있었던 서일 장군을 중심으로 해서 대한독립군단이라고 하는 거대한 우리 조선 독립군들의 연합부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때 대한독립군들은 보다 더 전열을 가다듬고 보다 더 장기적인 일본군과의 항전을 준비하기 위하여 저 북쪽 러시아 땅 자유시로 가서 본격적인 전열을 가다듬기 위한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북만주 밀산에 집결하여 결성이 된 대한독립군단은 저 북쪽 러시아의 자유시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상당히 멀리 갔죠. 당시 러시아 영이었던 자유시는 코민테른의 적극적인 약소민족의 독립운동의 지원의 지침에 따라 약소민족들의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 혹은 휴식처로서 제공되었던 공간이었는데요. 이렇게 이동해갔던 자유시에서 큰일을 겪고 맙니다. 자유시에 집결한 대한독립군단 소속의 한인 독립군 부대들 사이에서 주도권 다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당시 블라디보스톡의 대한국민의회를 지지하였던 이루쿠츠크파 고려공산당 계열의 사람들이 전체 대한독립군단의 다수파로서 주도권을 쥐고 대한독립군단을 이끌어 나가고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소수파이지만 상하이에 있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지하였던 상해파 고려공산당계 독립군들은 소련군의 군사적인 지원을 받아 이루쿠츠크파 고려공산당 계열의 독립군들을 강제로 무장해제시키려고 시도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양측 사이에 전투가 벌어지고 말았는데요. 결국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소련군의 지원에 힘입어 전투를 주도하였던 상해파가 이루쿠츠크파 계열의 수많은 독립군들을 무장해제시키고 포로로 삼는 등 참담한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자유시 참변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항일무장 투쟁 사상 우리 독립군들끼리 서로 총구를 겨누고 주도권 자체 다툼을 통해 가지고 많은 독립군들한테 실망을 안겨다 주었던 그런 사건은 자유시 참변이 거의 유일무이한 것이죠. 결과적으로 누가 주도권을 줬느냐 중요한 부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독립군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던 수많은 독립군들이 큰 실망을 느끼고 다시 자유지에서 떠나 만주 곳곳으로 흩어져 버리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한편 자유시 참변 이후 만주로 다시 돌아오게 된 우리의 항일 독립운동 단체들은 만주 곳곳에 흩어져서 각자 자신들이 활동할 수 있는 새로운 움직임들을 준비해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각각의 분산된 역량으로서는 항일 무장 독립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각 지역에 있었던 우리의 항일 무장 단체들은 다시 또 하나의 통합 단체를 만들기 위한 본격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각 지역의 항일 무장 단체들이 하나로 모여서 먼저 북만주 지역에서 신민부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정의부, 그리고 참의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저 북쪽에서부터 신민부, 그리고 정의부, 그리고 참의부와 같은 각각의 통합단체들이 만들어지게 나가게 되죠. 그 중에 특히 참의부의 경우 저 상하이에 있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직할 부대로서의 지위를 얻으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 개의 통합단체, 더 이상 또 통합단체가 아니겠죠. 어찌됐건 이것이 다시 또 하나로 합쳐지기 위한 노력을 본격적으로 기울여 나가고 있던 차에 미스야 협정이라고 하는 것이 체결됩니다. 당시 일본의 미스야와 이 지역, 만주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중국인 사이에 협약이 체결됨으로써 항일 독립운동을 하는 조선인들이 발견될 즉시 중국인들이 조선인들을 체포하여 일본 군경에 넘겨준다라고 하는 협정이 체결된 거죠. 이 미스야 협정을 통해서 만주에서의 항일 무장투쟁은 진짜 훨씬 더 활동이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을 위한 그런 적극적인 노력은 본격적으로 지속이 되어서 이 신민부와 정의부와 참의부 사이의 지속적인 통합 노력의 결과 저 북만주 지역에 혁신의회, 그리고 남만주 지역에 국민부가 각각 만들어지게 됩니다. 북만주 지역의 혁신의회는 추후 지청천이 이끌고 있었던 한국독립당으로 발전해 나가게 됐고요. 한편 남만주 지역에서의 국민부는 추후 양세봉이 이끌고 있었던 조선혁명당으로 각각 발전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1930년대 이후에 한국독립당과 조선혁명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지역에 있었던 중국인들과 조선인들이 같이 힘을 합치는 이른바 한중연합작전이 본격적으로 펼쳐져 나가게 되는데, 이때 한중연합작전을 본격적으로 펼쳐나가기 위하여 한국독립당 산하의 군부대 조직인 한국독립군, 그리고 조선혁명당은 조선혁명당 산하의 조선혁명군이라고 하는 군 조직을 본격적으로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자, 지청천이 이끌고 있었던 한국독립군, 그리고 양세봉이 이끌고 있었던 조선혁명군은 이제 본격적인 한중연합작전을 펼쳐나가게 되는데, 한국독립군은 쌍성보 전투, 그리고 대전자령 전투와 같은 전투에서 큰 성과를 얻어내기도 했고요. 한편 양세봉이 이끌고 있었던 조선혁명군은 남만주 지역에서 영릉가 전투, 흥경성 전투와 같은 전투를 통해 가지고 일본군을 크게 무찌르는 대승을 각각 거두게 됩니다. 수고하십니다. 안호균 상등병이 인계받으러 왔습니다. 이청천 장군님은요? 지금 정찰 나가셨습니다. 새벽에 전투가 있으셨어요. 특별 석방 명령서. 금일 안호균 상등병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경무국으로 전출을 명한다. 1930년대에 이러한 한중연합작전이 펼쳐지는 가운데 만주에서는 공산주의자들의 독자적인 독립군 활동도 존재했었는데요. 이때 만주 지역의 중국 공산주의자들과 조선인 공산주의자들 사이에 만들어진 연합부대 이름이 동북인민혁명군이었습니다. 이 동북인민혁명군은 추후 동북항일연군, 동북지방, 중국의 동북지방이죠. 그리고 항일, 일제에 저항을 하는 연군, 연합군이라는 이름으로 동북항일연군이라는 이름으로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나가게 되는데, 이때 동북항일연군 내에서 조선인 조직이었던 조국광복회라고 하는 조직이 압록강을 건너 국내로 들어와서 일제 경찰과 전투를 벌이고 일정 기간 동안 우리의 영토를 잠시라도 회복하는 최초의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이른바 동북항일연군 내부 조직이었던 조국광복회의 보천보 전투이기도 하죠. 이때 이 보천보 전투에 지금 저 북한을 만들었던 김일성이 관련되어 있음으로써 여러 가지 많은 논쟁이
포함되어 있기도 한 전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1930년대 일제 대토벌 작전이 시작되면서 북만주 지역의 지청천 장군의 한국 독립군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청에 따라 중국 관내, 즉 만리장성 이내에 중국 쪽으로 이동했고요. 한편 조선혁명군의 양세봉 장군이 일제 전투 과정에서 살해되면서 그 동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중국 관내로 이동해 나갔던 지청천 장군의 한국 독립군이 의열단의 김원봉과 만나고 김구 선생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만나서 중국 관내에서 한국 광복군 그리고 조선의용대 조선의용군으로 이어지는 중국 관내에서의 본격적인 항일 무장투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의 무장독립운동의 형태로서는 오로지 독립군의 형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개별적인 무력투쟁으로서의 의열단, 한인애국단과 같은 그런 무력투쟁을 전개한 바 있기도 하죠. 자,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는 1930, 40년대 중국 관내에서의 독립운동 그리고 의열단, 한인애국단과 같은 개별적인 무력투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석이 아니라 체험을 줘도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